자, 명예퇴조가 이제 직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는 오랜 몽골 지배가 남긴 유목민족의 문화 유통을 일수하고 그 한족 문화를 부흥하는 데 그러니까 그 복고주의죠. 일과 원마디에 계속된 농민 발령으로 항폐화된 농촌 사회를 재건하기 위한 문제.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 황제 독재체를 구축이었다. 먼저 이제 원해 세력을 일소하기 위해서 원해 순제를 대도에서 모아내고 이어 남서방에 남아 있었던 군사 집단을 공격해서 운남을 제한 전 중국을 편정했다. 이 운남은 나중에 영락제 때 넘어가요.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특히 북방 정부를 계속해서 만주를 확보하고요. 그 다음에 그 곳에 미소를 설치했다. 또 막북으로 도망하여 칼라코의 도읍을 정한 있던 북원이 고려와 내통하자 이들 평정을 멸망시켰다. 그 운남이 이제 기속되오자 이제 이를 병합해 전중국을 통일 완성했다. 아, 제가 착각했네요. 중국 그 운남은 영락제가 아니라 그 명락 그 주원장 때 들어온 주원장 제가 다른 지역을 착각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보면 다음 태조가 추진한 정책은 농촌 부흥 정책이다. 자, 태조는 이제 원대로 항폐화된 농촌을 재건하기 위해서 명예 건국하기 이전에 이미 영정사를 설치해서 수의사업과 제방 공사를 착수했고 항아와 양자강 치수 사업을 대규모 진행하면서 적극적 항무지 개간 사업을 나섰다. 또한 토지를 버리고 고향에 떠나 유민이 된 농민을 하북지방 이주시키고 그들의 생활 대책으로 둔전을 실시하였다. 자, 이러한 이제 농촌 부흥 정책으로 농업 생산의 회복과 함께 토지 측량과 호구 조사를 실시했는데 이게 어린 도책과 부육 항책이죠. 이 어린 도책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토지 제작이고요. 마치 물고기 비늘처럼 생겼다 해갖고 어린 도책이라고 했고 부역 항책은 노란색 겉포지에 쌓였기 때문에 왜냐면 혼육 대장인 부역 항책이라고 했어요. 자, 부역 항책은 1381년에 전국적으로 일제히 작성된 이후 10년마다 개편했는데 각 호마다 소유지와 이 노동인구가 자색 기록돼 있어 부역과 요역을 가하는 기준이 활용했다. 그래서 이 어린 도책과 부역 항책은 이갑지 안에서 일종의 이감역으로 이제 그걸 기록을 했어요. 이것도 일종의 관리가 기록한 게 아니라 항전 자치 조직인 이갑제 안에서 이제 했던 거다.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또 태조는 농업 생산량 회복과 함께 새로운 세제를 시행하기 위해서 항촌세 이갑제를 실시했다. 자, 이갑제 내용은 뒤에 있어요. 그때 좀 자세히 설명할게요. 이갑제는 이제 태조가 농민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항촌의 문제는 항촌을 자체적으로 해라. 항촌 자체 어떤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실시한 게 이갑제고요. 예전에 한나라 때 시대 때 전환 시대 때 있는 그런 향리제를 모방을 해갖고 만든 게 이갑제라고 해요. 그래서 이갑제에 관련된 내용은 뒤에 있으니까 더 자세히 이야기하고요. 그때 그래서 태조의 또 다른 당명분이 원조 통치 아래 파괴된 한문화 부흥칙이다. 이걸 복구주의라고 하죠. 태조는 이제 즉위 이듬해 그 100년에 가까이 사용되었던 몽골의 언어와 풍습, 습관을 금지시켜 몽골풍을 없애고 한문화를 일원화시켰고요. 자, 두 번째는 복구주의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당률을 기반으로 한 대명률을 제정한 중국식 헌법을 정비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주자학을 간학으로 하고 과거제를 부흥했으며 전국의 유학을 건립했다. 부흥은 이제 더 활성화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또 백성대 풍습을 유교주의로 이제 교화시킬 목적으로 유교를 이제 공포했죠. 그래서 유교주의 입각과 민중의 교화를 심썼다. 이렇게 있고, 자, 그 다음에 통일제국의 위상을 이제 높이기 위해 제도적으로 항대권 강화 정책을 했는데, 자, 태조는 홍무 9년에 중앙에 중서성에 설치된 평장 정사와 참지 정사를 폐하고 이듬해 통정 사사를 따로 설치하여 대장주를 중서성을 거치지 않고 직접 황제에게 전달하면서 중서성 기능을 약화시키고 황제권을 강화시켰고요. 그 후에 태조의 독재 권한을 강한 조치 이후 가장 두드러진 것은 정물 총괄한 중서성을 폐지하고 육부를 황제에 직속시키는 거죠.
원대일의 지방행정의 중심지로서 민정과 군정을 총괄한 행중서서를 폐지하고 그 대신에 포정서서를 두어 민정만 담당하여 항제를 직속시켰고요. 그래서 행중서성 대신에 포정서서를 두고 그 위에 이제 이게 빠져 있는데 행성을 설치하죠. 성을 설치하죠. 성을 설치하고 그 밑에 이제 포정서사를 둔 거예요. 예. 자, 또 황제 독점권을 위한 군사 제도 개편을 단행했다. 원말 추민원 제도를 계승해 대도국부를 폐지하고 5급 도독부를 이제 분할하여 황제에게 직속시켰다. 또한 어사들을 폐지하면서 그 차돈 감찰 어사를 남겨뒀다가 도차돈을 개편하여 관료의 감찰을 전담하게 했다. 태조는 특히 정보 정책을 이제 강화할 목적으로 금의를 설치하고 특무기관으로서 활용했고요. 그 다음에 14년에 이제 지방행정을 분리시켜 민정은 승전부 포정사사, 사법기관은 재원 안차사사, 군사기관은 도지휘사사로 각각 독립시켜 황제 직속시켰다. 자, 태조의 이상 같은 황제 독재에 위한 간제 개혁은 후일 명희 때 계속 그대로 갔다. 제도적 황제 독재 체제와 어울려 개국공신 지주 학자들에 대한 혹독한 감시와 탄압을 시작했는데, 그래서 몇 번의 이제 수청을 하게 돼요. 예. 그래서 그 대표적인 수청이 호요용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1차 수청이. 2차 수청은 남옥의 편이죠. 그리고 대규모 수청을 통해 수십만 명을 죽여. 보통 그 나라를 건국하고 나서 다음에 이제 공신들 죽이지만 이 주원장은 진짜 많은 사람을 진짜 죽였어요. 예. 그래서 좀 말만 잘못하면 죽이고, 호텔 잡아서 죽이고, 자기 친구도 죽이고, 자기 도와줬던 사람 다 죽여버리고. 예. 그래서 이제 두 번에 거쳐서 대규모 옥살 통해서 거의 뭐 한 2만에 3만 이렇게 많이 죽였다고 해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볼게요. 먼저 홍무 7년에 일어난 문제옥으로, 문제옥은 예전에 아까 설명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네, 없네 여기. 예. 문제옥은 제가 설명했죠. 예. 뭐 강자, 그다음 도둑 적자 이런 것들을 쓰면 다 죽여버렸어. 예. 그래서 명대 최고 신에 알려졌던 고개왕의 오중에 사골로 이끌었던 양기, 장호, 서분 등을 수청했고요. 그리고 태조의 신하에 대한 탄압은 명의 건국의 공역은 그 동양 출신의 개국공신과 강남 지주에 대해서 가차없이 가해졌는데, 자, 이는 홍무 13년에 시작된 호용의 옥에서 나타난 거다. 호용은 태조와 같이 고향 출신으로 개국공신으로서 중소성 자승상에 임명되었고 한군과 인격을 겸비했던 인물이었으나 오히려 이것 때문에 태조가 이제 의심해서 처형을 만든 원인이 되었다. 그래서 호용이 너무 잘 나가니까 그 주변에 사람들이 꼬이기 시작한 거야. 예. 그래갖고 이제 그 사람들이 꼬이고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이 이제 또 승상까지 올라가니까 또 이제 이 승상이 되자마자 여러 수단을 이용해서 태조의 뜻을 또 맞추기도 노력하면서도 자기 신복부하들을 핵심적인 포스트에 다 뭐냐면 충원을 시켰어요. 꼽아놨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또 밀고자들이 생기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뭐냐면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안 좋게 본 태조가 이 밀고자의 말 듣고 이 사람을 죽이게 된 거죠. 밀고 내용이 뭐냐면 그 당시 몽골의 잔존 세력과 일본과 연락해서 그냥 호유몬이 그 반란을 일으킨다 이런 밀고였어요. 말도 안 되는 그런 밀고였는데 그 밀고를 가지고 이제 뭐냐면 계기로 해서 이 호유몬과 그 일파들을 대규모 수청을 하게 되죠. 1차 수청이 끝난 다음에 또 2차 수청까지 감행해서 그 장당들 다 죽여버려. 예. 자, 하여튼 이에 영유돼서 약 15,000명에 이르는 대옥사 사건이었다. 자, 이 사건은 관료뿐만 아니라 그 강남 지방의 대지주 토우색과 연재되어 처형됐다. 자, 이는 호용을 중심으로 한 병촉의 관료세력과 강남 지주세력들의 추청으로 그 다음에 황제 독재권을 강화하여 태조의 정치적 목적을 당연 무선 수청 작업이었다. 태조의 이와 같은 공식 수청은 그의 성격에 있어 시심에서 시작된 것으로 제2차 호용의 역사를 일으켰고, 제2차 호용의 역사는 이 사람과 연관된 거야. 아까 제가 언급한 것처럼. 예, 그 앞에서 호용의 장당들을 찾아내서 대규모 처형시킨 사건이죠. 그 개국 공신이었던 이성장 일족이
10년전 호용 사건이 연루돼 주살되면서 이와 관련된 공신과 지시 중 10,000명이 또 다시 처형되었다. 그리고 3년 후에 개국 공신 남옥이 모반되어 계획됐다고 거사하면서 그 공신과 관료 지주계층 처형되니 여기에서 정모한 자가 10만 명에 달했다. 상당히 많이 죽였죠. 예. 그래서 중국 역사상 창옥공주가 자신의 도와 나라를 세우는데 공로가 큰 공신들 이렇게 많이 무참하게 대량 처형한 예는 없다. 이것이 이제 주원장의 신화에 대한 시신과 그다음 황제권 강화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고, 자 이렇게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뒤에 후에 황제들이 좀 도움이 됐어. 그래서 거기 이제 뒤에 명나라 황제들 보면 영락제나 뭐 홍치제 정도 제하고는 되게 무능하거나 되게 그런 황제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제권 독재가 계속 갔던 것이 뭐냐면 주원장 때문이죠. 또 주원장이 또 잘한 게 뭐냐면 그 한간대 세력들을 좀 약화시켜놨죠. 예. 그래갖고 한간대 글도 못 읽게 하고 뭐 그렇게 하고, 물론 영락제 이후부터는 한간 세력들이 다시 부흥했지만 주원장이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놓고 한간들 제압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황제권 강화 정책을 어, 했기 때문에 그 당나라처럼 한간이 황제를 폐하는 그런 사건은 없었어요. 그래서 황제가 죽으면 그 충성한 황제 그 한간들도 다시 같이 이제 수청당하는, 그래서 한간이 황제권 밑에서만 권력을 누릴 수 있는 거지 황제권을 벗어나서 권력을 누릴 수 없게 되었죠. 그 기반이 됐던 것이 이제 다 주원장이 이렇게 피해 수청을 통해서 황제권을 강화시켜 놨기 때문에요. 자, 하여튼 내용을 볼게요. 태조는 황제권 강화를 해서 중앙집권 정책은 영일대에 통해서 강력한 황제권 구축의 제도적 기반이 됐고 신하의 권한을 억제하는 데 성공을 거뒀다. 자, 태조는 그 황제권 강화 일환으로 봉건제를 실시했어요. 예. 이건 이제 뭐냐면 북방의 몽골을 대비하고 황제권 강화할 수단인데, 좀 봉건제하고 황제권 강화하고 좀 약간 말이 모순이 있죠. 근데 이제 이거는 아까 전에 본 것처럼 그 황족들을 일종의 왕실의 울타리 삼으려고 했던 거죠. 황실의 위기가 처했을 때 그를 도와줄 수 있는 황실의 울타리에 필요했던 거야. 자, 그런데 이들 봉건제들은 막강한 군사를 갖게 되면서 강력한 세력을 중앙에 대항했다. 의도하지 않게 중앙에 대항하는 세력으로 성장하게 되죠. 자, 그다음 영락제 등급과 대발전을 볼게요. 이 영락제 관련된 내용도 시험 문제 나왔죠. 이거 좀 기억을 해주세요. 예. 그 내용도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좀 볼게요. 자, 태조가 죽고 손자 해제가 지겠는데 이 사람을 건무제라고 해요. 그러니까 태조가 이제 홍무제 여러 아들도 있었잖아요. 그중에 장남을 이제 원래는 세자를 세웠어요. 근데 장남이 일찍 죽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세손이 망해야 됐죠. 즉위할 때 20살 정도야. 근데 그 밑에 여러 자식들이 있잖아요. 얘네는 또 봉건 왕으로서 각 그 지역의 군사권을 갖고 있었거든요. 또 어린 왕이 즉위하니까 좀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조카들이잖아요. 어린 조카가 즉위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또 거기다가 이제 이 회제 주변에 있었던 이 강남 그 관료 집단들이 얘네들이 갖고 있는 군사권을 뺏으려고 하니까 이때 북경을 지켰던 연왕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요 뭐냐면 그 건무제를 제거시켰죠. 이게 정난의변이야. 근데 황제를 치겠다고 하면 유교적 명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황제 친다는 명분이 일어난 게 아니라 주변의 간신배를 제거한다는 명분이 일어난 거야. 예. 그래서 연왕이 이제 그 당시 자기가 이제 병력들과 또 연왕병에 몽골족들이 많아요. 북방을 이제 그 싸우는 과정에서 항복과 몽골족들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 몽골족 기병들 내세워가지고 공격하죠. 근데 여기 보면 이제 남경에 있는 그 명나라 정부군들은 수는 되게 많아. 예. 뭐냐 병사 수는 많은데 문제는 앞에서 언급한 태조 때 대규모 그 수청 작업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유능한 장군들이 갈려져 나간 거야. 스탈린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스탈린 때 이제 스탈린이 그 대규모 수청으로 해서 그 당시 독소 전할 때 초반에 고생했던 이유가 유능한 장교들이 없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유능한 장교들이 없어. 그래서 매번 밀리고 있다가 결국에는 남경선이 포위가 되고, 그때 이제 그 누구야, 주원장의 압박을 받았던 핍박받았던 한관들이 문을 열어주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문을 타고 이제 들어가고 이제 권무제를 죽이는데, 권무제가 그때 이제 시체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요. 불타 없어서 죽는 경우도 있고, 또는 도망갔다는 얘기도 있어요. 도망갔다는. 하여튼 여러 서 있는데, 그래갖고 이제 직위라는 게 영락제죠. 한번 볼게요. 자, 태조가 죽고 손자 해제가 즉위하면서 봉건 제방들의 세력을 누르고 혁신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자 지방에 제왕된 중앙정부 대항했다. 이 가운데 북경의 연항이 항지 측근의 난신을 제거한다는 정난의 변을 일으켜서 4년 끝에 남경을 정복하고 항제로 자유오니 이게 영락제였다. 자, 영락제는 남경을 함락시킬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시야에 기한 몽골 기병 부대가 하닷가 남경 내부의 태조 때 냉대를 받고 있는 한간대의 호응이 있었기 때문이다. 자, 영락제는 한간의 공로를 인정하여 통무기관 등 독창을 설치하고 이들의 이를 한간에 맡기면서 명일 때 한간이 바로하게 된 원인은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근데 이제 바로하더라도 항제권 안에서 뭐냐면 바로했죠. 항제권을 능가하지 못했어요. 자, 영락제의 즉위 후에 항제권에 대항할 만한 봉건 제항 세력들 억압하고 북경 총독 계획인데, 그 건모제가 실시했던 정책을 그냥 이어받았어. 똑같아요. 일단 항제가 되면 봉건 제후도 그냥 놔두면 안 되겠죠. 자기가 비록 봉건 제후 뭐냐 사건 정책 때문에 들고 일어났긴 했지만 이게 그대로 이제 놔두면 안 되니까 어, 뭐냐 자기도 대규모 봉건 제후들 세력을 이제 제압을 해버린 거야. 북경 총독 계획했어. 그래서 영락 원령의 북평을 북경이라고 고치고 행지소를 설치해서 이곳을 거주해서 신궁전을 완성한 후 영락 19년에 정식으로 천도하게 되죠. 이때 이제 신궁전의 자금성이에요. 그 원나라 궁정이 있었는데 이 원나라 궁정을 좀 더 다듬어서 더구머 밀고 거기에 호수를 메운 다음에 만들어 놓은 곳이 자금성이거든요. 그래서 원나라 궁전에 보면 여기 원나라도 궁정이 있겠죠. 여기 주변에 호수들이 있었어. 호수를 메꿔서 평범하게 만든 다음에 숲이나 이런 것들 다 없애고 어, 궁궐을 세운 거야. 그리고 그 호수에 있는 이제 그 산을 호수에 있는 그 물들 있죠. 물들 빼갖고 그 밑에 있는 것을 메꾸는 과정에서 많은 흙이 나왔는데 이 흙들을 이제 경산으로 해갖고 해서 쌓아서 간단한 산을 하나 만들었죠. 그 궁궐 뒤편에. 예. 근데 그때 만든 자금성이 명나라 때, 청나라 때까지 계속 가요. 예. 그래서 이제 일단 철들했다. 자, 그리고 아울러 경제 중심지인 강남부터 물자 수송을 위해서 해통나 청강포를 축조해서 조은지를 완성했다. 요거 예전에 기출문이 나왔죠. 예. 그러면 이때 이제 그 왜 그 북경을 옮겼냐? 그게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던 건데 이유가 있어요. 예. 북경을 옮겼던 것이 뭐냐면 이거는 한의중에 좀 내용 볼게요. 한의중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 245페이지 펴보세요. 자, 영락제는 제2의 오른 후 남경 조직에 많은 관료를 처형하고, 왜냐면 이 사람들이 반대했던 사람들이 많거든요. 남경 조정은. 영락제는 주로 북경에 기반을 뒀던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 별로 안 좋겠죠. 그 예전에 또 사건 정책 같은 것도 이제 했던 세력들이 이런 세력들이니까 처형하고, 항제권을 도전할 기타 병방의 제후 세력들을 약화시키고 자신의 근거지를 북경 옮겼다. 북경 천도의 이유가 예전 기출문이었죠. 첫 번째는 북방방위가 용이했고요. 그다음 중국 전체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어. 왜냐하면 남경을 둘 경우에는 정치적 중심지나 경제적 중심지가 다 강남에 있잖아요. 강북은 소외될 수 있겠죠. 그래서 강북은 정치적 중심지, 강남은 경제적 중심지 이렇게 이제 분할시켜서 역할 분할시켜서 전체적인 어떤 발전을 도모했다는 거. 세 번째로는 요건 안 나왔지만 세 번째로는 어, 그 당시 이 북경이 자신의 근거지이기 때문에 근거지. 그 남경은 자신의 근거지가 아니죠. 신하는 사람들만 되게 많기 때문에 자기가 근거지인 북경으로 이중을 이도 그러니까 뭐냐면 이주를 이도를 했던 거죠.
다른 데 옮겼던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북경은 소비 도시예요. 그 주변에 생산 도시가 아니야. 생산 기반을 깔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북경의 100만이 넘는 인구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어 남방의 물자가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 그 뭐냐면 강남으로부터 물자를 끌고 와야 되겠죠. 그래서 강남 지방을 운하를 통해서 수송, 조선이 발전되면서 남북의 경제 교류도 해줬고, 이때 인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 청룡포와 청강포가 축조가 됐어요. 해통화와 청강포. 예. 이거는 이제 예전에 그 원나라 쿠미라이가 수도를 대도도 만들 때, 대도도 이제 북경이죠. 그러니까 강남에 이제 물자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어 뭐냐면 운하 축조를 했는데, 요 일환에 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연장선상에서. 예. 자,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이 기출문에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성리대전, 영락대전을 편찬하는 등 반대 사회를 흡수하는 문화 사업을 병행했다. 자, 이 성리대전, 영락대전 그 뒤에 이제 명락 문화할 때 있으니까 그때 한번 더 보기로 하고요. 자, 영락제는 또 활발한 대의 원정을 했어. 영락제가 이제 왜 활발한 대의 원정을 했냐면 이 사람이 정통성이 없어요. 쿠데타를 즉위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리학적인 정통성을 없기 때문에 이걸 대신할 수 있는 게 필요해. 그래서 활발한 대의 원정을 통해서 뭐냐면 자신의 어떤 정통성을 확보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영락제는 중국 황제로서는 유대 없이 전후 5차례에 거쳐서 50만 대군을 이끌고 친정을 했죠. 장군에게 명령해갖고 가라고 한 게 아니라 자기가 친정을 해갖고 이끌고 친히 몽골 지방을 원정하여 동방의 타타르와 서방의 오일라트부를 정부하는 데 성공했어요. 예. 물론 나중에 다시 독립해 나가지만, 자, 그래서 이제 타타르와 오일라트 정복하는 과정에서 이 영락제는 이제 원중 마지막 5번째 원중 중에 그 막사에서 죽게 돼요. 예. 자연사죠. 예. 자, 하여튼 그는 중국과 몽골 통일 지배한 원제국을 재현하려고 하였고, 이 점은 세조의 계승자로 봤다. 자, 이 점은 이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자기가 이제 그 명나라가 등장하고 나서 타도했잖아요. 근데 이 명나라 입장은 원의 계승자야. 예, 그래서 물론 그 안에서는 이제 명나라 풍습을 필수하는 그런 작업도 했지만 공식적으로는 원의 계승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나라의 영토는 곧 누구의 영토인 거야? 명의 영토겠죠. 그러니까 원나라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몽골이라든지 그다음 만주도 자기 영토가 되는 거야. 언젠가 회복을 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명나라가 이제 만주 지역에 진출했던 이유도 원나라 영토를 회복한다는 측면에서 있어요. 예. 자, 하여튼 이 점에서 원세조의 계승자가 볼 수 있다. 또한 만주 방면에 경영에도 힘을 기울여 흥령강 그 여진족을 정복할 이곳에 누룩한 도사를 설치해서 여진족 주장에게 각각 간작과 무역의 특전을 허가했다. 예. 누룩한 도사. 그리고 이제 요동 방면은 뒤에 있지만 요동 지역은 자기가 직접 통치했죠, 중앙에서. 그래서 여기는 요동 총관을 임명해요. 그리고 뭐냐면 흥령강 주변에 요와 그 요동성 북쪽 지역 같은 경우에 누룩한 도사를 둬갖고 간접 통치를 했다는 것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은 뒤에 있으니까 좀 더 설명을 하고요. 자, 성주의 이러한 적극적인 대의원정은 정난의 변에 대한 비난을 대의발전 돌리면서 북경 정통의 어떤 북경 정권의 정통성을 수립하여 군주 독재 체제를 확립하는 데 있다. 이거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이제 북경 정권의 정통성 수립 및 군주 독재 체제 구축, 이렇게 있고, 한편 영락 4년에 남원 안남을 정복하고, 자, 일시적으로 이때 뭐냐면 명나라가 베트남 북부를 점령해요. 그렇지만 이제 곧바로 이제 독립투쟁을 해갖고 20년 동안 통제를 받다가 내왕조로 독립해 나가죠. 내왕조. 이듬해 이제 교지 포정사가 설치돼 명예 직할지가 되었는데, 결국에는 안남인데 끊임없는 저항으로 결국 안남의 독립을 인정했고, 베트남사에서 내왕조 때 이제 독립을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정화의 남해왕조 볼게요. 요 관련돼 갖고 기출문이 나왔죠. 자,
명나라의 남방 진출 정책을 보면 태조 때 이 조공무역 중심으로 강화하면서 개인 사무역을 규제했는데 특히 국내 반청 방면 세력들과 외부 세력과 결합해 경계 해금령을 내리니 이 영향은 종래 중국이 중심이 되어 진행됐던 동아시아 국제무역이 침체되고 중국에 제한 주변 국가들의 무역 활동을 전개하는 결과를 가졌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해금령은 명나라 때부터 해서 청나라 때까지 계속 지속이 돼요. 네. 청나라 초기까지 지속이 돼요. 여기 요 관련된 내용 뒤에 좀 얘기를 할게요. 예, 이건 자, 그러나 영락제 시대여서 정화는 그다음 대대 이슬람교도 아랍인 합지의 둘째 아들이었다. 문란성 공양 출신으로서 문남의 명예 함락되어 그 집에 들어가자 연항을 섬기게 됐고 그때 이때 이제 얘가 어, 고자가 됐죠. 이제 전쟁 포로로 잡혀가지고 고자를 만들어갖고 이제 했기 때문에 한간이 됐어요. 예. 그는 정난의 변에서 큰 공을 세우자 정신의 성을 받고 한간의 장관인 상고태감에 임명됐다. 그 영락제의 명을 받고 남해 원정을 나서게 되었다. 요게 예전에 기출문제였어요. 정화의 원정 관련돼서 기출문제 나왔죠. 두 문제 나왔어. 적극적인 대원정 진출을 깨어 주변 국가의 무역을 능동적으로 제기해서 조공국가를 중국에 유치하기 위해서 그 당시 한간 정화를 남해 원정으로 단행했던 것이다. 근데 주의할 건 뭐냐면 이거는 이제 공무역을 확대시키는 거야. 조공무역이니까. 그러니까 태조의 정책을 이어받았다. 근데 다만 능동 쪽으로 이제 나갔다라는 것이 좀 차이가 있죠. 예. 그 조공무역의 일종으로서 실시했다. 조공무역의 조공무역의 일종으로서 조공국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자, 요 관련된 배경과 목적을 의의를 한번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잠깐만요. 자, 여기 동양사 심화 규제를 좀 잘 볼게요. 정화의 남해 원정 있고 정화의 남해 원정료가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죠. 그래서 각각의 국가들의 어떤 특징들을 이제 물어봤는데, 자, 하여튼 그 내용을 보면 배경과 목적을 보면 국내 직물 제품 도자기, 철 제품 생산의 발전을 바탕으로 했고 영락제 건인을 떨치고 황제권 건을 세우고 중국의 부를 가시하고요. 그다음 조공국가 유치, 그다음 티모르 제국의 강성의 명예 서북 병건 위협하기 때문에 그 티모르 제국을 견제하기 위한 측면도 있다는 설도 있어요. 이 당시 티모르 제국이 있었는데 티모르 제국은 티모르가 집권하고 있었죠. 그래서 말년에 이 사람이 원나라 원수를 갚는다고 해서 명나라 출병을 했는데 도중에 죽게 돼요. 하여튼 이런 사정이 있었어. 자, 의인에 보면 중국인의 항해술, 조선기술, 나침반 등 종합적인 뒷받침이 가능했고 남해 원정 이후에 중국인들이 동남아시아, 인도, 아프리카에 대한 지식이 확대됐고요. 조공국의 증가로 대외적인 명예위신이 강화됐고 동남아 지역의 하교도의 진출을 계기했다. 그래서 강동이나 복권에도 이주했는데 물론 예전부터 하교도는 있었긴 했지만 주로 이제 이때를 계기로 해서 강동과 복권에 많이 이주했어요. 그러면 이걸 중국 정부가 원했냐? 그게 아니에요. 중국 정부가 원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의도하지 않게 뭐냐면 이렇게 이제 했던 거야. 이건요. 서양의 지리산 발견 이전에 있었던 가장 큰 규모의 해상 활동이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바스코 다가마의 그 대학로 개척과 정화의 그 원정 규모가 차이가 나죠. 어마어마해, 더 커. 예. 그런데 아쉽게도 이 영락제사에 중단됐어요. 그리고 관련 기록들이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정화의 대원정 관련된 기록들이 주로 민간 서적이라든지 이런 것밖에 안 남아 있어. 그래서 약간 뭐냐면 정확하지가 않아. 예. 한번 계속 관련된 동계 내용을 읽어볼게요. 자, 영락제에 의한 정화의 남해 원정은 국위 성향, 교육 및 권무제 수색이라는 세 가지 목적이 있었다. 예. 권무제 수색이라는 건 뭐냐면
그 당시 이제 이걸 좀 아셔야 되는데 이거 갑자기 신동기에 갑자기 들어가 있네. 예. 건무제가 이제 해제잖아요. 그 남경이 포위될 때 이 화재가 났어요. 근데 이 화재 틈을 나서 이제 틈을 어 틈에 이 건무제가 도망갔다는 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건무제가 이제 황제를 즉위하기 전에 이제 죽기 전에 건무제가 즉위하기 전에 그 당시 그 홍무제가 얘를 불렸어. 그리고 상자를 줬다고 그래요. 상자 안에는 이제 나중에 위기 있을 때 이제 상자를 열어봐라. 해갖고 건무제가 이제 할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자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당시 자기 그 큰아버지가 있죠. 작은아버지가 이제 공격해 들어오니까 더 이상 이제 살 수 없다고 생각해서 그 상자를 열어봤다고요. 그 상자에 뭐가 있냐면 그 일단 그 승복이 있었고 머리 깎는 그 칼이 있었고요. 예. 그리고 인제 지팡이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 밑에 보니까 편지가 하나 있는데 "위기 시에는 승복을 입고 그 남경성에 있는 지하통로를 통해서 도망가라." 그런 게 그 명령이 써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건무제가 그 편지 읽고 그 자기 할아버지 말대로 승복을 입은 다음에 머리 깎은 다음에 그 남경성에 이제 알려진 그 숨어진 지하 통로를 통해서 도망쳤다. 근데 이건 일화예요. 예, 일화. 그러니까 그 당시 역사 사실이 아니라 그런 소문이 있다라는 게 있어요. 야사에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 건무제가 어디 도망갔냐? 중국에 있지 못하고 저쪽 동남아시아 쪽으로 도망갔을 것이다. 그럼 건무제가 나중에 돌아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 얘가 또 정통성이 있으니까 자기 위협성이 있겠죠. 그래서 이 사전에 이제 정화의 남해 원정을 통해서 건무제를 수색해서 죽이려고 했다. 이건 설이 있어. 관점이에요, 그냥. 예.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런 목적 아래 이제 행해졌고요. 1405년에 최초의 원정 때는 62척의 대함대가 27,000명의 선원을 승선시킬 정도였다. 그래서 정화의 남해 원정은 전후 26년간 7회에 거쳐 진행되었고 남향에서 인도양에 나가 아프리카 동안까지 그 도착한 세계적인 해상 활동이었다. 여기 지도에 보시면 이 규모를 알 수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일부 별동대는 아프리카에 갔다 왔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렇게 있고 내용 좀 보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이제 그 결과 중국은 30여 개의 조공국을 이제 받았으며 동남아시아 하교 진출의 기반이 되었다. 자, 정화의 원정은 지리산의 발견 이전에 있었던 가장 큰 규모의 해상 활동으로서 여기에 이제는 대함대를 건조할 수 있는 조선 기술과 나침판, 항해 지도와 항해 수위 종합적으로 뒷받침해야 가능했기 때문에 당시 중국이 이방매 기술의 최고 수준을 알 수 있었다. 이렇게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용을 쭉 읽어볼게요. 자, 명말 그 특수한 내각 제도와 건신의 등장. 자, 명말 때 이제 명나라다. 명대 때 그 권력 기구가 두 개가 있었어. 하나는 그 내각 제도하고 또한 한간 제도야. 네. 권력을 잡고 있는 게 권력이 명강 내각과 한간들이었는데 여기에서는 설명 내각과 관련된 내용이야. 내각과 관련된 내용인데 요 뒤에 한강 관련된 내용 있죠? 예. 그 내용인데 제가 이제 요거는 저 오늘 좀 힘이 없어 갖고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명대 그 내각제도 관련된 내용을 할게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